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솔캔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돈의 심리학이란 책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절이 지은 책인데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저도 이렇게 유명한가 했는데 유명세에 비해서 이제 내용이 별로인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정말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 드린 그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투자하라. 코먼 센스 포 인베스팅 그거랑 견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머스트 리드급이에요. 머스트 리드급. 꼭 읽어 보셔야 돼요. 그 김신영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란 책이 있잖아요. 물론 그 책도 굉장히 좋아요. 김신영 회장님의 어떤 본인의 어떤 사업 경험과 해서 돈에 대한 그런 통찰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18년, 18년에 나온 본인의 블로그 글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책으로 좀 냈어요. 모건 하우절이 도대체 누구냐? 이 책 말고도 유명한 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데 그냥 기자가 아니고 약간 금융 쪽? 예, 그런 쪽에 약간 커된 쪽 그런 기자인데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을 많이 받았고 통찰이 있다 그럴까? 뭐 엄청난 짜자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도 뭐 여기 보시면 벤처 캐피탈, 뭐 펀드 파트너이기도 하고 상도 타고 뭐 그렇긴 해요. 그래도 총 20가지의 스토리로 돈에 대한 어떤 그런 통찰을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근데 원제는 심리학이긴 해요. 사이콜로지. 근데 이게 사실 심리학이 감정을 또 뜻하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돈은 지능이 아닌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돈을 다루는 핵심이다. 저는 이제까지 이제 주식 투자 책을 한 좀 읽었는데, 주식 투자에 대한 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앙상? 방식이 좀 저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이렇게 책을 좀 읽다가 또 관심 있는 책이 생기면 좀 볼 건데 또 다시 이제 돈, 부, 요거에 대한 책을 또 다시 좀 보고 다시 좀 또 멘탈을 또 다스리는 그런 책을 좀 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고 총 20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스토리. 당신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프리페이스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면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돈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거냐. 돈은 우리가 매일 쓰는 화폐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물건을 사거나 할 때 화폐를 내죠. 그거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기능적인 화폐인 거예요, 돈이. 근데 이 사회를 큰 메커니즘인 한인 돈에 대한 또 더 나아가서 그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돈 관리, 유사가 되는 길은 명석함, 현재, 지능보다는 금융에 대한 태도와 감정이다. 이게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융공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하버드 뭐 경영학과를 나오고 뭐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고소득자예요. 고소득자, 고소득자, 고소득자. 물론 고소득자가 부자가 될 확률이 높긴 해요. 맞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고소득자. 근데 고소득자라고 해서 반드시 부자는 아니에요.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이 이 얘기를 어디서 나오죠? 다른 책에서도 나와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렇게 명석함, 천재적인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엄청 했어. 금융 공부를 엄청 했어. 그렇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반드시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달라요, 달라요.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김승현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란 책에도 나와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는 그 사람도 돈을 대하는 태도가 글러먹었어요. 예. 글러먹었어요. 돈을 함부로 대해요. 김승현 회장의 돈의 속성에서도 보잖아요. 돈도 성격이 달라요. 좋은 돈, 나쁜 돈, 건강한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필요하는 돈. 좋은 돈이 좋은 돈을 모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이 책에서는 돈을 그렇게 약간 인격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러지는 않는데, 결국엔 태도와 감정이 중요하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 김성태 분인가? 공부의 천재? 뭐 그 한때 그렇게 나왔던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 공부를 못할까요? 여기서도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그분이 그래요. 충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요. 충격적이지만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요. 돈에 대해서 몰라요. 예, 돈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왜 모르는지 나와요. 그게 왜 우리는 왜 돈에 대해서 왜 모를까요? 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이 막 금융 지식이 뭐 부족하고 뭐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공부를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지만 돈과 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부, 웨스라고 하거든요. 웨스. 이 뒤에도 나와요. 리치랑 구분을 해서요. 이 부는요. 이 책에서 써있기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 진짜 부자들은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티를 내지 않아요. 예. 알고 보면 막 건물주 이런다니까요. 예? 진짜로. 부자는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 배우려고 하려고 해도 보고 배울 수가 없어. 왜? 겉으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되듯이 그런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자, 일반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것도 대전제입니다. 예. 돈에 대한 본인의 망상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각자가 여기 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돈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경험을 하면서. 그쵸? 그 경험이 있다. 돈에 대한 경험. 이 돈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세상에 살면서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지식들이 있는데 이 돈은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한 이 돈 경험에 따라서 돈을 쓰는 뭐예요? 태도와 감정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돈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글로벌 금융이라든지 석유 파동이라든지 이걸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가 다른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느낌이. 누가 가끔 그런 얘기죠. 쟤는 돈을 왜 저렇게 쓸까? 지금 투자하는 시기가 아닌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네. 지금 주식을 살 때가 아닌데 주식을 왜 사지? 가끔 미친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A가 B를 보기에는 미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을. 근데 B는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B가 가진 상황, 했던 경험을 보면 얘는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A가 가진 돈에 대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A의 눈에는 B가 하는 게 미친 짓으로 보이는 거겠죠. 근데 B는 본인이 경험한 돈에 대한 태도와 감정에 의하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돈은 이 사람이 뒤에 결론에서도 얘기하는데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얘기해요. 하지만 개인마다 그 경험과 그 살아온 관점들이 다 다양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도저도 아니냐? 그건 아니긴 한데 근데 그만큼 돈에 대해서는 이 태도와 감정 경험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만의 너만의 돈에 대한 신념과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 화폐는 오래전에 발명됐죠. 왜요? 그렇죠. 화폐는 아마 인류의 그 물물 교환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이건 기능적인 거예요. 하지만 돈의 운용 경험, 이게 부자가 되는 경험이거든요. 누구나 생소하고 누군가에게 미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자신만의 경험에 근거해서 내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저는 이 모건 하우저 이분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내 생각이 옳으니까 강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전반적인 본인이 어떤 뭐 경험했던 거, 봤던 것들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에 대한 어떤 속성, 돈은 이렇다라고는 하지만 그걸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1번을 이렇게 깐 거예요. 1번을. 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감정과 경험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돈을 운용하는 것도 다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저 자식 왜 저래? 저 미친놈 왜 저래?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 사람의 가진 경험과 그걸로 보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특히 이거 성인 초기 경험이 매우 크게 작용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성인 초기 경험, 이제 성인 초기 경험이 뭐죠? 사회 초년생으로도 돈을 벌기 시작할 때예요. 돈을 벌기. 이때 돈을 운영, 관리하는 이걸 잘 길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때부터 돈을 펑펑 쓰고 해외여행 다니고 차 끌고 뭐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내가 월급 받았어. 내가 쏠게. 아, 이번 내가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윤칙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의 힘들게 벌은 그 월급을 어떻게 쓰는 경험이 향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만의 경험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서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미친 결정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근데 문제는 이게 부, 부자가 되냐 안 되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의 운영 방식은 있어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의 운용을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감정과 경험은 제각각이라서 남이 보기에는 미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딴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보통 성인 초창기 때 형성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자가 되는 길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부자로 이어지는 길은 따로 있지만 자의 의사결정은 다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성인 초기 때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은 그 약간 부자들은 자식들 그 금융교육을 빨리 시킵니다. 조기교육을 빨리 시켜요. 예. 그래서 알바를 시킨다든지 돈의 가치가 어떤다든지 본인 스스로 돈을 벌게 한다든지 저축을 시켜본다든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부모가 다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능도 교육도 아닌 순전히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부자가 되는 거는 어쩌면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 노력보다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벤트적인 생각지도 못한 우연이라는 요소가 부자로 만들고 큰 부를 얻는 거에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해요. 그 우연성. 예. 이거 보죠. 언제 어디서 우리로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본의 결정을 크게 잡는다. 그러니까 부자 밑에 부자 나고 빈자 밑에 빈자 난다. 이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게 그래요. 부자 부모가 단순히 유산을 많이 상속해줘서 그 부자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돈을 바라보는 운영과 관점 그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저는 제가 아는 분도 돈을 그렇게 써요.
돈도 못 벌면서 돈을 데 대한 그게 그런 게 '아 어렸을 때 저 사람이 그런 성장 배경을 가졌겠구나.' 그래요. 저는 지금 제 와이프한테 이 얘기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얘기했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뭘 '돈보다도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약간 요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예. 저희 집이 굉장히 못 살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좀 풍족하게 나름 해 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봤죠. 이게 자존감을 높여줬죠, 저를. 예. 어디 가서. 근데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면서 30살 초반에 만났거든요. 그전까지 이제 저도 이제 월급 벌면서 이제 많이 썼어요. 월 저축이라는 걸 하기도 했는데 뭐 재테크 이런 느낌은 없었고 그냥 저축만 했죠. 하고 뭐 하고.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싸우기도 엄청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신도시 와서. 여러분들 이 이사하는 경험이 제가 부동산 저번에 예전 영상에서도 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예전 이 부모님 밑에서 살 때 이사가 굉장히 좀 정신 많이 쓰이고 피곤한 일이긴 한데 이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좀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잦은 이사도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사를 좀 가 보셔야 돼요. 이사를 가 보셔야 이 집이 어떻고 이 집 상권이 어떻고 이 입지가 어떻고 집값이 어떻고 여러 지역구를 보면서 집값의 어떤 수준을 보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임장도 다녀보고. 예. 지금 이 집값이 오를지 뜰지 그러면 이 세 번의 신도시 내에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저도 이제 깨우친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돈이라든지 부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관련된 책을 찾아보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 지금 와이프랑 결혼 안 하고 또 저희 와이프도 막 그렇게 재테크에 엄청 그렇게 막 이렇게 달관한 사람은 아닌데 일단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 지금 부모님 밑에 계속 살았으면 저는 돈 못 모으고 이 정도의 자산을 못 모으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예. 정말로 그래요. 제가 성인 초년기 때에 그 돈에 대한 경험은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30대 때 되면서 지금의 와이프 만나면서 돈에 대한 경험이 확 이렇게 눈에 띄었다 그럴까? 이게 확 퍼졌어요, 이게. 예. 이게 퍼지고 부동산을 보는 눈 그러면서 이제 공인중개사도 준비하고 예. 그러면서 그런 게 달라진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 책도 찾아보고 돈에 대해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축만으로 안 되겠네. 그럼 주식을 해야겠네.' 이렇게 재테크에 대한 눈이 이제 띄인 거예요. 예. 부모님 밑에 계속 살았다면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재테크 이런 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 물론 저를 키워주신 되게 고마운 분들이긴 한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부자라고 해서 단순히 그 유산을 많이 성적해 주는 걸 떠나서 그 돈을 대하는 방식, 관점이 그대로 아이한테 자기 자식한테 전수가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뒤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이한테 하는 금융 조언을 따로 만들어 놔요. 정리를 해 놔서. 이거 보고 이 책이 수미상관이 딱 맞아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자기가 경험한 돈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조언을 쭉 써 놔요. 이 책을 전체를 이제 약간 컴플리트하게 컴팩트하게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 놔요, 자기 아이한테. 금융 조언이라고 해서. 그건 뒤에 가서 또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한 페이지로 해 가지고 가족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올렸어요. 그리고 와이프랑 저도 딸 둘 있는데 걔네들한테도 "너희도 좀 한 번씩은 읽어 보라."라고 올리긴 했는데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예.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해요.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거에 있어서
이 행운과 리스크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맞아요. 이 우연성, 우연한 이벤트.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거 있죠. 예. 대부분의 부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집니다. 상승장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종목을 잘 고르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버티는 자. 이게 주식시장의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으로 돈 버는 거 진짜 별거 없어요. 제 책을 여러 권 찾아봤잖아요. 근데 정말 없어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야. 주식시장은. 왜? 이 버티다 보면 뭐예요? 이 행운과 리스크가 걸려요. 이 행운과 리스크를 이렇게 믹스하듯이 이렇게 하려면 안 되고, 왜 타이밍을 알 수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 시장에 계속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행운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 행운에 걸려들면 부가 느는 거죠. 그렇게 행운을 세네 번만 잡잖아요. 주식으로 큰 부를 쌓을 수 있어요. 상승장에 내가 무슨 종목 잘 고르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살아남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 책에서도 계속 나와요.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거 별거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요, 여러분들. 종목 선쟁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시간이에요, 시간. 이겁니다. 왜 시간일까요? 복리가 마법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버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식시장이에요. 워렌 버핏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다 이거예요. 버텨서 복리의 마법으로 돈 번 사람들이에요. 주식시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돈 버는 밖에 없어요. 내가 50% 먹겠다, 60% 먹겠다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길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이 뒤에도 나와요. 내가 하는 게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하는 게임을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거예요. 시간이 돈을 벌어주고 복리의 마법이 벌리려면 그 주식시장에서 버텨야 돼요. 이거를 해야 돼요. 워렌 버핏도 그렇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이미 결론이 돼 있고 이렇게 입증이 돼 있습니다. 이걸로 따르셔야 돼요. 예. 그래서 행운이라든지 리스크라든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얘기해요. 빌 게이츠가 크게 성공을 했죠. 빌 게이츠 스스로도 얘기를 합니다. 레이크사이드라는 중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여기가 되게 좀 그 빌 게이츠가 원래 잘 살았어요. 빌 게이츠가 굉장히 본인의 노력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한 것도 있는데 원래 집이 잘 살았어요. 여기를 졸업을 하는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 중2 때 컴퓨터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컴퓨터 교육이라는 거 100만 명 중에 1%에 드는 그 되게 귀한 교육이었어요, 여러분들. 예. 이게 이 중등학교 때 컴퓨터 교육을 받은 이게 빌 게이츠 성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이 수업을 들은 수많은 이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있겠죠. 동문들이 있겠죠. 근데 누구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되고 아닌 사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는 빌 게이츠가 노력을 한 것도 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빌 게이츠가 컴퓨터에 눈을 뜨게 해준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 하늘이 준 기회, 이거. 실제로 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성공에 있어 자기가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 때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예. 결과값은 결과값은 우리의 노력 외에 행운과 리스크의 우연의 효과가 존재한다.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물론 노력을 해서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 우연대 되게 크다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행운의 존재, 실패에 대한 리스크의 영향, 측정이 어렵다. 근데 지금 사회는 어떻게 되죠? 노력만 강조하죠. 너 실패한 거? 너 네가 노력 안 한 거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많은 책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보면 우연치 않은 그 하나의 이벤트 그런 걸로 크게 좌우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와 범죄자는 종이 한 장일 수도 있지. 아, 이게 뭐냐면 이 책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성공한 사업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상당 부분 범법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 법의 사각지대라든지 법에 약간 교묘하게 허점들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법을 어겨요. 법을 일단 어겨놓고 사업을 키운 다음에 법적인 대응을 하면서 일단 그 마켓 시어에 선점을 해버려요. 약간.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쿠팡이 처음에 그 로켓 배송할 때 어떻게 되죠? 화물법이 있었어요. 1.5톤인가 뭔가 하면은 화물 그 택배 배송이 안 되게 돼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거를 뭐요? 개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요, 개정을 했어요. 이랬기 때문에 로켓 배송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 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로켓 배송은 탄생할 수 없었어요. 이제까지 수많은 리테일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쓱닷컴, 롯데 다 있었단 말이에요. 기존의 법에 대해서 화물연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복종을 했단 말이에요. 화물연대가 들고 일어나고 우리 그거 뺏어간다. CJ 뭐 그런 애들 화물 노조들 있잖아요. 화물 회사들 있잖아요. 택배하는 회사들. 그래서 리테일러들이 본인이 직접 물류를 못했어요. 그래서 꼭 화물 그쪽 업체들을 꼈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주고. 이 구조가 쭉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쿠팡은 뭐예요? 뭔 소리냐? 내가 직접 하겠다. 내 물건 내가 직접 내 용달 기사로 배송하겠다. 법을 바꿨어요. 예. 그 몇십 년 동안 리테일러가 아무도 못했던 거. 그건 대단한 거죠. 그 범법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법을 바꿨다니까요. 그걸 바꾸고 나고 물류센터가 되니까 치고 나간 거예요. 예. 아무도 그 대기업 회장들 누구도 화물 노조와 그거를 그 법을 어긴다기보다 바꿀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하버드대 출신인 그 사람 외국인이 와가지고 하면서 이게 why not? 왜 못해? 법 바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화물 노조 했던 그 용량과 다르게 해가지고 저 작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자기 물류를 해버린 거죠. 자기 물류하고 자기 물류센터 있으니까 뭐예요? 로켓 배송 해버린 거죠. 새벽에도 배송하고 언제도 배송하고. 근데 화물 쪽 쓰는 사람들은요. 걔네들 근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로켓 배송에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 어떻게 하죠? 쫓아갈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 법 하나를 못 들어서 그랬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로켓 배송의 핵심은 그거예요. 화물 로켓 배송 그 법을 바꾼 게 제일 커요. 그거 바꾼 게 제일 커요. 그랬기 때문에 로켓 배송이 됐고 새벽 배송도 오고 아침 배송도 오고 당일 배송도 오고 3-4시간 만에 오고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자기 물류가 가능하니까. 근데 수많은 신세계, 롯데, 온갖 회사 리테일러들은 그거를 두 손 놓고 바꿀 생각조차 못 했던 거죠. 사고가 아예 달랐던 거예요, 그 사람은. 아예 달라. 대기업들은 굉장히 몸을 사립니다. 대기업들은 굉장히 몸을 사려요. 야, 너네 이렇게 덩치도 큰데 우리 화물 회사 뭐 CJ도 어디는 이렇게 작은 회사를 탄압하는 거야? 언론몰이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언론몰이를 그렇게 해요.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우리가 또 소상공인 그 하는 또 침범하는 거냐? 되게 조심 몸을 사려요. 근데 쿠팡은 뭐였어요? 처음에 소셜로 시작했죠. 작은 회사였단 말이에요. 걔는 거칠 것이 없죠. 예, 거칠 것이 없었죠. 거칠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막 법도 바꾸고 왜 와이나 왜 못하냐? 그럼 그럼 너네는 사이즈 그걸로 가라. 우리는 사이즈 작게 해서 이쪽을 우리는 하겠다. 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모든 성공이 노력 덕분도 아니고 모든 빈곤은 게으름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이 사람이 정말 좋게 평가하는 게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추앙할 것도 아니고 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막 손가락질 받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우연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예요? 이 사람도 얘기합니다. 자기 뒤에서도 나와요. 자기한테.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도 감안하고 보라. 너 성공 못했네. 아, 손가락질하고 막 하고 누군 뭐 성공했다 그러면 막 추앙하고 떠받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럴 필요가. 대신에 성공한 특정 개인이 아닌
성공실 큰 패턴에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성공한 사람이 A부터 10까지 있어요. 그럼 그 10사람들이 또 공통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특정한 사람을 신격화해 갖고 그 사람을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얘기죠. 성공한 사람은 최악의 스승이라는 얘기예요.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건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근데 이런 우연의 요소도 있어요. 이분의 노력한 것도 있겠죠. 이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우연으로 성공했다는 이게 생각보다 클 수 있는데 이게 노출이 되지 않아요. 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성공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재능과 노력만 비춰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 이 사람이 했던 경험 달라져 있는데 이 사람의 성공이 마치 모범답안인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성공 방식이 있어요. 다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정치적인 사상이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건 배울 필요가 있겠죠. 이런 건. 이런 거는 중요한데 특정한 사람의 이거는 시대 상황도 다르고 이 사람이 겪은 컨디션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최악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개그맨 어느 분이신가가 그러니까 강연을 와달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삶의 얘기를 해달라, 뭐 해달라. 근데 자기는 안 한다고. 그거 왜 안 하냐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게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해서 운 좋게 성공했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운 좋게 성공했어. 근데 이게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를 거잖아요. 이거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맞지도 않는 성공 사례로 하는 게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 이 얘기는. 그거를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성공 사례를 하나만 볼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위험함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여러 그 금융의 엄청 부자들이 나와요. 충분히 먹고 살 정도의 부를 쌓는데도 계속 탐욕스럽게 투구를 합니다. 예. 라자르트 kup차라든지 버니 매도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골대를 높여요. 물론 목표를 계속 높여 가는 건 중요한데 그 탐욕 때문에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 리스크를 커지는 거예요, 이게. 목표를 높이면서 리스크도 커진 거예요. 무슨 리스크? 파산의 리스크. 예. 가지지 못한 것, 필요도 하지 않을 거에 대해서 탐욕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데 더 높은 거를 하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충분함을 설정하고 만족하라. 뒤에서도 나와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자, 목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꼭 정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나는 주식 들어가서 뭐 그냥 부자 될래가 아니라 목표 수익률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목표 수익률 10%. 그럼 여러분들은 목표 수익률 10% 연간 CAGR 목표 수익률 10%의 게임을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 얘기해? 그럼 이건 내가 하는 게임 아니야라고 치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CAGR 10%를 목표로 합니다. CAGR 그러면 10%만 목표로 하는 가장 확률 높은 게임을 하면 돼요. 근데 누가 하이닉스 30, 뭐 삼성전자 50 저는 그거 안 봐요. 저는 그거 안 봐요. 왜? 그건 제가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걔는. 근데 나는 뭐 50% 먹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분들은 보셔야 되죠, 그런 걸. 그분들은 인덱스 펀드 안 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과 제가 하는 게임이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들? 이걸 먼저 정하세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1년에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몇 퍼센트는 먹겠다. 아, 난 모르겠어. 난 그래도 2배치기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정했죠. 그러면 게임이 정해진 거예요. 난 이 게임을 하겠다. 그러면 이 게임에 맞춰서 이 목표 수익률을 이루어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전략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남의 게임이에요. 남의 게임이고 남의 게임의 룰이에요. 남의 걸 왜 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게임에 집중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제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30, 뭐 저는 뭐 코스피, 코스닥 전 안 봐요. 왜? 저는 정했잖아요. CAGR 10%를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방법이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S&P 500이에요.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했을 때 CAGR 10%를 해줄 수 있는 투자는요, S&P 500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결론을 내렸죠. 가장 확률이 높아요, 얘가. 그렇죠? 그럼 이거 이외에 볼 필요가 있어요? 없죠. 이거 위에 볼 필요가 없죠. 저는 왜? 저는 이 게임을 하니까. 그런 다만 포트폴리오는 짜죠. 채권, 현금. 이건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거예요. 이 근데 주식에서의 제 게임은요 10%예요. 근데 하이닉스 30, 50 이거 봐요? 코스피, 코스닥 봐요? 볼 필요 없죠, 저는. 이거 안 봐요, 저는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목표 수익률을 정하셔야 됩니다. 예. 얼마나 더 벌고 싶은가? 저는 얼마나 더 벌고 싶은가가 있습니다. 제 목표 금액 10억입니다. 제 목표 금액 10억이에요. 남들과 비교하는가? 전 비교하지 않아요.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10억은 뭐냐면 제 노후를 했을 때 14억이 좀 좋고 10억은 살짝 부족해요. 살짝 부족한데 10억 정도면 제 노후에 빈곤으로 살진 않을 것 같아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뭐냐? 가족이긴 해요. 그리고 뭐죠? 건강. 요즘 느끼는 거. 이거 챙기셔야 돼요. 10억을 모으다가 건강을 해치면 안 돼요. 밸런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이렇게 내가 달성해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런 게 이런 우연을 알고 이런 게 뭐예요? 이게 다 돈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돈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라고. 아, 돈이라는 게 부자라는 게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구나. 우연이라는 게 굉장히 있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그 영향이 크구나. 이렇게 알았죠?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저런 부자들도 알고 보면 행운이 있었겠구나. 그럼 나도 언젠가 그런 행운을 겪을 수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리스크라는 요소도 있네. 그럼 리스크를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겠다. 이 얘기도 뒤에 나와요. 리스크를 준비해야 된다고. 예.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구나. 예.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부자, 돈의 목표는 있겠다. 부자라는 게 여러분들 뭐 천억 부자, 백억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부자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나는 건물 한 채에 월 500 받겠다. 부자라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나는 그 순자산, 자가 소유 빼고 순자산, 금융자산으로 10억 모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금융자산 10억. 예, 저는 그게 제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 목표를 정하시라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이게 돈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돈을 알아가는 거. 이런 걸 모르셨다면 뭐죠? 돈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돈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가는 게 돈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계속 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라. 이거 별표입니다. 별표. 워렌 버핏이 부를 쌓는 과정을 살짝 얘기해요. 이게 2천여 권의 책이 나왔어요. 워렌 버핏이 어떻게 부를 쌓았는지, 주식에 뭘 투자했는지 이런 책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총 재산이 845억 달러. 지금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본 책이 옛날 책이라서 50세 생일 이후에 842억 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60세 생일 이후에 810억 달러라는 거죠. 자, 50세 60세 815가 되고 요 사이 840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워렌 버핏이 언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되게 늦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0세 이후에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건 되게 나이 먹고 되셨다는 거예요. 노년의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 저력이 뭐냐? 10살 때 투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워렌 버핏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주식 투자하셨어요. 펀드 매니저인가 그러셨어요. 여기서 또 나오죠.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우연의 돈의 결정 크게. 이게 빌 게이츠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고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아빠가 투자자였어요. 아빠가 투자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10살 때부터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투자를 해요. 10살 때부터. 그리고 한 성인이 됐을 때 돈을 꽤 모읍니다. 꽤 모아요. 그를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투자자로 바뀌었다는 게, 이 10살 때 투자했다는 게, 이 시작이. 사춘기부터 축축한 물을 바탕으로 노년기까지 이어온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10살에 시작한 거. 두 번째, 노년기까지 살아남은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니에요. 5년간 투자했죠. 물론, 첫 출발도 되게 중요했어요. 이것도 굉장하죠. 일반인은 상상도 못해요. 15년. 어, 네. 복리의 힘은 똑똑한 사람조차 간과하게 돼요. 왜 똑똑한 사람들은 뭐죠? 당장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어 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정립해 놓은 어떤 가정이라든지 가설을 빨리 증명을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복리는 뭐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똑똑한 사람들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뭘? 복리의 마법을. 복리의 마법을 경험한 사람이 생각보다 희박해요. 왜? 복리의 마법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부자죠. 근데 부자는 전체 그냥 사람들의 10%밖에 되게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복리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다른 수단을 찾게 되는 거예요. 더 오를 거 막 고른단 말이에요. 더 최고의 수익률, 더 높은 수익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요. 그냥 적당한 수익률, 적당한 수익률, 괜찮은 수익률로 오랫동안 해라. 이게 복리의 원칙이래요. 왜냐면 최고의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시장은 RTM이라고 하죠. 리드 투 미디언. RTM 굉장히 중요한 그 세상의 원리예요. RTM 리드 투 미디언인데 중간값으로 회계해요. 모든 이상값은 중간값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를 중간값으로 잡으세요. 그 중간값이 뭐죠? 시장 수익률이죠. 시장 수익률이 뭐죠? 시장을 대표한다. stand for, represent, index fund. 제가 왜 인덱스 펀드를 하는지 짝 맞아지지 않을까요? 꼭 맞아지잖아요. 결국 수익률은요, RTM으로 돼요. RTM은 뭐다? 시장 수익률이다. 시장 수익률을 따는 건 뭐다? 인덱스, 지수다. 인덱스 펀드다. 그래서 나는 뭐다? CAGR 10% 먹는 게임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투자든 뭐 부동산 투자든 뭐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 컨빅션이 생겨야 돼요. 컨빅션. 컨피던스가 영어로 좀 섞여. 이게 컨빅션이 뭐냐면 납득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하는 투자에 대해서 컨피던스,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75년을 버틴다고요. 75년을. 근데 남이 찍어주는 종목 들어가 흔들리죠. 예, 흔들려요. 남이 찍어줬는데 본인이 그 종목에서 공부했을까요? 모르죠. 그래 놓고 실패하면 그 사람 탓하죠. 제일 한심한 인간들. 종목 찍어주세요. 종목 무새들. 아, 제일 한심해. 댓글로 종목 찍어주세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면 좋아요. 본인이 컨빅션 해야 된다니까요. 본인 스스로가 컨빅션하고 컨피던스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투자 철학을 세워라 이 얘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주식 투자 책 10권 보면 다 하나같이 모아요. 투자 철학 세워요. 투자 철학을 세우라는 게 뭐예요? 네가 하는 그 투자에 대해서 컨빅션, 컨피던스 가져라 이 얘기잖아요. 이걸 왜 가져야 돼요? 복리를 누리려고. 왜? 이 오랜 시간 참으려면 어떻게 되죠? 컨빅션,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흔들릴 때마다 투자 원칙으로 백투 베이직 해갖고 계속 강하게 해야 되니까. 이게 투자예요, 이게 투자. 트렌드, 추세,
트렌드, 뭐 이렇게 뜨는 거, 이슈 종목 쫓지 말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아는 건요, 돈과 시간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돈이 반드시 부자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게 있어요. 신데렐라의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그래요. 신데렐라가 이제 막 그 쥐랑 호박이랑 이렇게 그 언니들 다 파티장 가고 차밍 왕자죠. 왕자 이름이 차밍 왕자인데 파티장 가요. 이제 괴모가 이제 너 이거 집안일 하고 가. 막 엄청나게 일을 주죠. 그거 다 하고 하면 올 수 있다고 하죠. 막 이제 쥐들이 막 도와줘요. 근데 드레스도 없고 뭐도 없어. 그때 이제 요정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마법을 부립니다. 마법을 부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적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밈으로 많이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투자자들 사이에 많이 여기서 나는 거 시간. 복리의 마법이 부려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오랜 시간을 뭐라고 버텨줘야 돼요. 서바이벌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투자판에서. 그래서 또 얘기하는데 뭐예요? 그 투자판에서 살아남으려면 투자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내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나의 목표 수익률이 몇인지를 정해두시고, 여러분들 컨빅션, 컨피던스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5년, 10년을 버티시면서 복리의 마법을 누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이제까지 다 봤던 주식 관련된 책, 돈의 속성, 항상 얘기하는 거, 시간 얘기합니다. 돈과 시간, 돈과 시간. 돈과 시간이 만나면 뭐다? 복리가 마법을 부린다. 근데 이거를 보려면 몇 년 필요하냐? 10년 필요하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 에, 이 10년 안에 뭐가 있냐? 행운과 리스크가 있다. 이 행운과 리스크를 부여잡는 리스크를 피하고 행운을 부여잡는 사람은 이 복리의 마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뭐 어마어마한 재벌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놓은 그 게임의 룰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돈과 투자에 대한 정리입니다. 예, 저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무지랭이에요. 근데 돈 관련된 책, 주식 관련된 책 몇 권 읽었더니 내린 결론이에요. 그 모든 책에서 관통하는 주제가 그겁니다. 시간, 돈, 원칙, 생존. 이게 키워드예요. 이거 이외에는 제가 본 책에는 없어요. 제가 본 책에는 돈, 시간, 복리, 생존. 이 키워드 4개 다 귀결돼요.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모두가 똑같은 얘기예요. 뭐 워렌 버핏이 그랬건 뭐 그레이엄이 그랬건 국내에서 뭐 돈 벌었다는 분들 다 있잖아요. 물론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돈, 시간, 복리, 생존이에요. 다 입을 모아서 그 얘기를 해요. 천적 부자든 뭐든 주자 시나리오든 다 이 얘기예요. 다 이 얘기.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이거. 돈, 시간, 복리, 생존. 예.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100만 가지라는 거예요.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한 가지. 이래서 자본주의가 냉곡한 거예요. 부자는 되기 쉬워요. 오히려 쉽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대장국색으로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부자가 돼서 유지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는요,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요. 리스크. 전적이고 적극적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돈을 버는 사람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 싫어해요. 회사에서도요, 그런 사람들 안 좋아요. 경영자는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 이거 가능성 낮은데요? 가능성이 낮으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낮지만 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먹힐 방안을 대안을 찾겠다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가능성이 낮아서 안 할래요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돈을 잃지 않는 건 뭐죠? 정반대의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키워드 나옵니다. 생존.
투자에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생존. 생존이에요, 생존. 투자판에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생존이에요, 생존. 투자판에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투자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버리지 쓰면 안 되죠. 레버리지 쓰면 안 됩니다. 안전마냥 갖고 가셔야 돼요.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 워렌 버핏이 남자를 망치는 세 가지 3L이 있다고 그랬죠. 리코, 술, L, 레이디, 여자, 그 다음에 뭐,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쓰는 건 운전대에 칼을 꽂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레버리지를 쓰시는지 잘 보세요. 레버리지를 왜 쓸까요? 과욕이죠. 욕심입니다. 그거는 도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는지 도박을 하시는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주식 투자는 뭘로 하라? AFC로 하라. AFC가 뭐죠? Absolute Precis이에요. 50%의 돈이 날아가도 여러분들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돈이에요. 물론 속은 쓰리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밥을 먹고 애들 학원을 보내도 집을 여전히 따뜻한 집에서 등 따스게 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돈이 50%가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앱솔루트 프리캐시로 들어가셔야 된다. 휴물며 AFC로 들어가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들어간다? 파멸과 파국의 시작이죠. 그거는. 남의 돈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그렇죠.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 경기 침체를 참고 견뎌라. 무슨 얘기를 하죠? 존 보글도 이 얘기했습니다. 예. 경기 침체를 하락장에 대비하라. 존 보글이 얘기했습니다. 하락장에 대비하라. 파산하지 않는 파산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투자의 핵심입니다. 복리의 마법. 복리. 이게 돈이든 뭐든 돈이든 부를 얻는 사람 취하는 말이 이거예요. 취합니다. 레버리지 쓰지 마라. 복리의 마법이다. 이 마법을 필요하려면 뭐 시간이 필요하다. 신데렐라야. 그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라.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남의 돈 갖다 쓰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꼼짝 못하죠.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꼼짝 못하죠.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누가 해머를 휘둘러요. 손발이 묶여 있으면 뭐죠? 머리로 맞는 거죠.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바로. 레버리지를 쓰는 건요, 여러분들의 돈에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에. 안전마진 설정하라. 검소한 생활. 유연한 사고, 만족과 현금 보유하라. 제시 리버모어가 그런 얘기예요. 재만이란 어디에 누구든 돈 많은 사람이 가면 되는 돈이다. 돈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져서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 많이 봤죠. 복권 당첨자도 그렇고 미국 뭐 유명한 그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 리안나가 지금은 모르는데 거기 이 책에도 나오는데 리안나가 유명한 가수죠. 자기 자산 관리 단가를 고소를 했어요. 왜 내 자산 관리 잘 못해서 파산 지경까지 이르렀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야, 물건을 많이 사면 너 자산, 돈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니안나 네가 흥청망청 쓴 거다. 돈이 없는 게 내가 자산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흥청망청 쓴 거야. 외제차 좋아하고 칩 사고 막 네가 번 돈 네가 흥청망청 다 탕진한 거야. 근데 그게 왜 내 잘못이냐는 거죠. 니안나는 야, 나 왜 돈 없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가 쓴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우연, 행운,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100만 가지. 위에서도 얘기했죠. 부자로만은 한 가지. 자본주의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아이씨. 제가 또 그냥 붙여넣기만 해서 또 뭐야, 화자 같은 그런 뭐야 이벤트라든지 행운이 전체적인 상황을 바꾼다는 거.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 같은 거. 어쩌다 한번 된 거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그런 게 금융시장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되는 거죠. 예.
세상은 은근히 그렇게 많아요. 예, 은근히. 돈이 있다의 의미. 행복의 근원은 뭐죠?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느낄 때 언제 느끼죠? 여러분들의 자율성이 줄 때. 우리 뇌는 그래요. 내 삶을 내 의지대로 한다. 여러 객관적 조건보다 이게 더 큰 행복감을 준다는 거야. 내가 외제차를 끌고 좋은 옷을 입고 스테이크를 먹고 그런 거보다 그냥 내가 내 삶을 자유롭게 그렇게 자유롭게 컨트롤한다고 할 때 오는 만족감이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잠에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산책하고 싶을 때 산책하고,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먹고, 그게 더 좋다는 거죠. 돈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큰 가치.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이게 뭐예요? 행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소득 고연봉자 물론 부러워하시는데 그만큼 업무 강도가 높아요. 의사들이 누가 그러잖아요. 의사들은 의사 가족들이 좋은 거라고. 의사들은 업무 강도가 엄청 높아요. 본인이 좋아하던 만화가들죠. 본인이 좋아하던 일도 남의 지시랑 주어진 일정에 쫓긴다면 싫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자유가 박탈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는 증가하는 반면 뭐죠? 시간은 줄어드는 거죠. 그럼 행복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시간의 자유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고연봉자라고 해서 부자라고 할 수 없는 게 자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고연봉자가 그 정도 급의 그 연봉은 아니지만 시간은 자유로워. 그럼 그 사람이 만족감은 더 높고 행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000명의 노인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게 좀 가슴 아픈 말이긴 한데 옛날 EBS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봤어요. 중년 남정 중년 남자들은 가슴으로 운다라는 제목의 다큐에서 그거 보는데 와 아빠가 막 20, 30대 막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죠. 야근하고 아이들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예. 막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그때 막 애들이 이제 컸어요. 근데 이제 40대, 50대 되니까 회사에서 밀려나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아이랑 이미 대면대면해. 아이는 이미 뭐 컸고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밀려 집에서는 처자식한테도 이제 괄시받아. 그러니까 아빠가 인생이 그냥 되게 쓸쓸한 거예요. 그게 자기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젊은 날 몸을 갈아가면서 그렇게 자기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했는데 가족들은 정작 그렇게 안 느낀다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 왜 그러죠? 가족들이 원하는 건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빠는 얘기를 하죠. 야, 회사 일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하냐? 난 그만큼 너희들 돈을 벌고 승진하고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느끼는 그 중요성과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몇 년을 지나오고 나니까 그렇게 벽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아내랑 자식들은 그래요. 그러면 왜 그때 잘해주지 않았냐? 나 어릴 때 왜 더 함께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야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쁜데 나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때고 나 승진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게 많은 대한민국 가장들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도 함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예. 뒤의 정의,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려고 돈을 쓰는 것이 돈을 낭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과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뭐 돈 많은 사람이 돈 쓰는 건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이 책에선 얘기하는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름한 차림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알고 보면 건물주일 수도 있고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눈앞에 보이는 정보로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이게 자본주의가 그렇게 보이는 거. 외제차 끌고 좋은 옷 입고 하면 돈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풍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별하셔야 하는 게 뭐냐? 자산 부자, 웨스랑 소비 부자, 리치를 구분하셔야 돼요. 부는 쓰지 않는 소득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부는 저축 현황이라든지 퇴직연금을 얼마나 쌓아놨는지 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이런 건 안 보입니다. 예. 부는 돈을 안 써야 모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 수학이 1 더하기 1은 이랑 같은 거예요. 안 써야 모이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죠? 보고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문제가 들죠. 야, 그렇게 돈을 모아서 악착같이 안 쓰는 게 부자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할까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막 돈 못 쓰게 하는 게. 예? 그래서 부는 따라하는 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쓰는 게 부는 뭐예요? 안 쓰는 게 안 쓰고 모으는 걸 부라고 했죠. 그래서 저축을 얘기합니다. 이 책은 저축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저축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저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대요. 음. 부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저축률을 높이는 게 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은 불확실성도 있고 시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저축률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의지치로 여러분들의 그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축률이 높지 않다면 부를 쌓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저축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번 월급 중에 저축하는 비율이에요. 이걸 높이라 이 얘기인 거죠. 네. 이 얘기는 저번에 얘기했죠. 1억 연봉에 9천 쓰는 사람하고 8천 연봉에 5천만 원 쓰는 사람. 3천만 원 뭐고 1억 1천만 원 뭐죠? 누가 부자 될 확률이 높냐? 이 사람이 높은 거예요. 저축률이 높기 때문에. 예. 저축률이 높지 않다면 이거죠. 소득이 높은 것보다 저축이 많은 것이 결정적인 불의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저축이 많으면 뭐예요? 이걸로 돈을 굴리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시드머니가 되고 하는 거니까.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더 조건적으로 만족하는 법이에요. 자존감을 여러분들 낮추세요. 막 나는 좋은 옷 입고 난 좋은 데 가서 먹고 아니에요. 그냥 김밥 드셔도 되고 그냥 700원짜리 카페에 들어서 커피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욕망을 줄이세요. 욕망. 소비 욕망을 줄이는 거예요. 소비 부자, 리치죠. 이걸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당한 합리성 뭐죠? RTM이라고 그랬죠. 미디언. 음, 중간값으로 확인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앞뒤가 맞지 않대요. 왜요? 숫자에 기반한 이상적인 전략만으로 세상살이를 버틸 수 없다. 막 금융공학하고 머리 명석한 애들이 무슨 금융 모형 돌린단 말이에요. 그 근데 결국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예측 불가다. 그럼 뭐예요? 적당히 합리적이고 투자 대응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그 찰로 무자르듯이 딱 맞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살이는 결국엔. 예. 여기 이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그래서 앞으로 안 일어나겠는가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발생한다. 역사가의 예언 오류라고 했어요. 물론 과거는 반복이 됩니다. 과거가 반복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살이는 아까도 얘기했죠. 예외성이 있어요. 이 예외성. 근데 이 예외성이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예.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계획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외성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책은. 예. 왜 예외성이 있을까요? 투자자는 감정의 존재라는 거. 그래서 과거 행동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물론 투자에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버블이 오고, 폭락이 오고, 큰 사이클들은 계속 반복은 되지만, 결국엔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야, 지금 투자할 때 아닌데 왜 지금 주가가 오르지? 왜 추매가 나지? 지금 떨어질 때가 아닌데 왜 팔고 있는 거야? 예상 불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나는 자본주의야, 캐피탈리즘이라고 했는데 한쪽 손에 뭐가 되죠? 해머를 들고 있어요. 이 해머가 뭐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깜짝 쇼가 해머라는 거죠. 이걸로 내리친다는 거예요. 표현 죽이죠? 이거 뭐예요? 과거의 경험이나 연구가 미래를 바꾸어 놓을 이례적인 사건을 예측 불가하다는 거예요. 꼭 그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이게 인간 세상 만사가 오묘한 게 그래요,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측을 못하거나 빗나거나 이거 자체가 사실로 받아들여요. 이거 자체가 그냥 일상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 언제든 예상하지 못한 일은 우리 세상사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레버리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전마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로 안전마진 얘기 나오잖아요. 실수를 대비,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대비한 여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확실성, 예측을 벤자민 그레임이 얘기했는데, 안전마진이란 예측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락장. 글로벌 버블이 오고 하락장이 온단 말이에요. 하락장을 그럼 어떻게 버틸까요? 제 최대 난제이기도 하는데, 하락장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락장은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나 버티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죠? 포트폴리오예요. 이게 뭐예요? 안전마진을 갖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조금씩 표현이 다를 뿐이지 결국엔 뭐예요? 다 결국 이 얘기예요.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하락장이 언제 올지 예측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안전마진을 만들어 놨는데 내일 저는 내일 하락장이 50%가 날라가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가가 50%훅 날라가도요. 전 괜찮다니까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계세요. 예. 저 현금 비율이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 40에서 50%예요. 괜찮아요, 저.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세요. 돼요. 현금이요? 저 6천만 원, 7천만 원 있어요. 지금 상태로. 예. 제가 계좌 인증은 못 하는데 그 정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50% 꼬꾸라 박아도 전 괜찮다니까요. 그러면 캠피셔 이론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해죠. 야, 현금을 너무 오래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빨리 주식에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좀 더 길게 보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 뭐 이란 전쟁도 있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실수의 여지를 과소평가한다는 거. 이게 은근히 폭력이 세거든요. 이거를 그 레버리지도 그렇고 너무 계획을 타이트하게 둔다는 거예요. 어. 이 사람들은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고 해요. 왜 그죠? 불안하니까. 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미래는 예측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그렇게 예측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예측하면 뭐죠? 수정하죠. 항상 이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 돈을 벌려면요. 사람의 불안감을 살면 공략하면 돼요. 노인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여자의 미에 대한 그 노화에 대한 불안감, 학부모의 애들 교육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 욕망과 불안감. 욕망, 불안감을 자극하는 비즈니스를 하면 망하지 않는다고 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 예측해 주길 바라고 예언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 예측 안 된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쏠려요, 사람들이. 종목 찍어주세요. 종목 문제도 똑같죠. 이 사람이 뭔지를 알고 그 종목을 찍어줘요. 어? 이 사람이 그 종목이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알고 종목을 찍어달라고 그러냐고요. 그냥 불안하니까 이 사람이 찍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요. 공부 본인 스스로. 아니,
그런 날도둑 놈이 어딨어요. 자기가 공부 안 하고 남이 그 종목 찍어달래. 아, 나 참. 돈을 그렇게 벌기 쉬운, 목표 수익률 자기는 3분의 1을 가정한대요. 10%면 한 3% 정도. 네, 그거보다 좀 보수적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한다는 거죠. 안전마진을 하는 이유입니다.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과 리스크를 분간하는 건 다르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부자들은 자, 투자를 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당하게 되죠. 원금 보장이 못할 수 있어요. 이거는 투자를 해요. 부자들도 투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 투자판에 들어왔어요. 두 가지 있어요. 10억이라는 돈을 딸 수가 있습니다. 99%의 확률로. 근데 1%의 확률로 파산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투자안이 있다고 하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해요. 근데 부자들은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것 때문에. 비록 이 확률이 현저히 낮더라도 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파산. 생존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10억 이게 99%고 뭐 이게 뭐 마이너스 1억에 뭐 이렇게 하면 이건 하겠죠. 이건 안 할 이유가 없죠. 아니 오히려 10억에 50%, 뭐 마이너스 5억에 뭐 50% 이런 거는 부자들은 해요. 근데 아까 같이 99%에 10억, 이게 100억일 수도 있죠. 아니 100억이 아니고 99%에 1억, 1%의 파산. 이거 많은 사람들이 할 거잖아요. 부자들은 안 한다는 거죠. 부자들은 왜 안 하죠? 그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게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1%라도 파산이라는 리스크는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리스크를 분간하셔야 돼요.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과 리스크를 분간하는 것, 이 리스크가 내가 생존조차 못할 정도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 99%, 근데 사람들은 어떠죠? 그냥 99%의 1000억만 본다는 거죠. 이게, 야, 1000억이 거의 거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1%의 파산. 이 리스크는요, 하면 안 되는 게임이라고 부자들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세상은 뭐죠? 우연성, 예측 불가청, 이게 1%가 나면 그건 100%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기소평가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이거는 이 게임은 뭐라고요? 하면 안 되는 게임으로 해서 안 해요. 참여 자체를 안 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99% 천억이라고 하면 달려든다고요. 달려든다고요. 이거는요, 부자들 이 세계에서는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리스크를 분간한다는 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하려면 리스크가 감당해야 되죠. 원금을 잃을 확률도 있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파산이라는 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예요, 이것. 근데 1%라고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고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가 걸렸잖아요.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보세요. 리스크를 분간하셔야 돼요. 확률보다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지 있는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라면요, 그거는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투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레버리지까지 뜬다? 악마죠, 악마. 악마예요, 악마. 이러니까 뭐예요? 주식 투자로 판이 깨지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리스크를 분간하시라고요. 이거 못하는 인간이 있어요. 이거 못하는 인간. 지 소득 수준이랑 모아놓은 돈도 생각 안 하고 하는 인간이 있어요. 진짜 한심한 인간. 제 주변에 있어요. 아, 혼자 죽으면 돼요. 혼자 뚝뚝 차고. 근데 문제는 그 빨린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쳐놓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보충해주고 앉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얘가 피고. 진짜 차라리 그런 가족은 없는 게 나아요. 음, 차라리 그런 가족은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건 가족이라기보다 그냥
밥만 먹고 숨만 쉬면 되는데 괜히 일 켜가지고 레버리지 땡기고, 차라리 그런 가족은 없는 게 나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돈에 대한 경험이 갱년기 때 없는 거예요. 도박이란 경험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도박이라는 경험이 먼저 본인의 돈에 대한 태도와 경험에 들어오니까 또 도박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 바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고 원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서 돈을 굴리는 이 경험을 쌓아야지 처음부터 이 돈에 대해서 사행성, 도박 이게 들어가 앉아 있으면 절대로 이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한심한 인간이죠. 주변 사람들한테도 폐를 끼치는 음, 암적 존재예요. 암적 존재. 암적 존재. 또 열받게 했네요. 실수에 대한 대비는 상상조차 못해. 파산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리스크를 분간하셔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구원. 여기 또 나오죠. 생존. 생존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생존하시라고요. 그래서 단일 실패점을 만들지 않는. 오로와 나띵 하나밖에 없어. 근데 제트기가 어떻게 되죠? 네 개의 엔진이죠. 하나가 꺼져도 이착륙이 가능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그래요. 케이블이 하나 끊어지잖아요. 그럼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예, 이거는 추락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명사고가 나니까. 구조가 그래요. 예, 돈과 관련돼요. 목적 없는 저축이 안전마냥. 저축하는데 무슨 목적이 있냐? 무조건 모아라라고 얘기해요. 저축은 존재 자체로 안전마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과거의 나랑 미래의 나를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 결정을 만족해하지 않는다.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후회돼요. 제가 처음 직장을 구하고 월급을 타고 했을 때 흥청망청 썼던 게 너무나 후회돼요. 그리고 인덱스 펀드에 제가 5년만 더 빨리 들어갔었으면 하는 그런 후회도 남고. 예. 그래서 뭐죠? 절대 불필요하게 복리를 중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리의 열차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이 얘기는 제가 다른 주식책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극단을 피하라. 항상 중간 밸런싱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밸런싱을 유지할까요? 왜 이런 이례적인 돌발 상황에 대해서 쏠림이 있으면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안 되고 너무 여파가 커요. 근데 균형을 잡고 있으면 조금만 가면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항상 균형을 유지해.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이 주식 투자의 처음과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 30, 30, 뭐 3, 3, 4. 무적의 조합이죠. 3, 3, 4. 주식, 채권, 현금 3, 3, 4. 무적의 조합, 무적의 조합. 이게 균형이잖아요. 이걸 왜 무적의 조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왜 하겠어요? 예? 근데 이거 안 지키시는 분들 많죠? 334. 이거 안 지키는 분들 되게 많아요. 포트폴리오, 주식 몰빵. 응? 뭐 어쩌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내일 죽어요? 왜 그래, 도대체. 어? 아,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맞아요, 변하게 돼 있어요. 예. 이제까지 쭉 하던 게 여기 들어간 시간과 돈이 아까워. 근데 미래를 위해서면 이건 진짜 쓸모없는 거야. 그리고 과감하게 돌리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근데 이 매몰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했던 시간, 돈이 얼마인데 너무 아까운 거. 근데 미래를 위해서는 아예 안 하고 덮는 게 나은 거예요. 예. 그게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용단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용단이 필요해요. 사람은 그동안 들어갔던 시간과 돈이 아깝기 때문에. 자, 이거를 애니메이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자, 볼게요. 보이지 않는 가격표 뭐죠?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수성가하신 분들 많이 보죠. 근데 그분이 해야 됐던 갑질과 노력은 눈에 겉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칩시다. 저도 S&P 500을 시장의 변동성 오르고 내리고는 그냥 시장주를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CAGR 10%를 먹으려고 해요. 시장의 변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먹기 위한 그냥 수수료라고 입장료 같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게 대가라는 거예요. 이게 대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변동성 등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시장의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는 벌금이 아닌 수수료라고 간주할 거. 놀이공원의 입장료라고 생각을 하래요. 주식시장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냥 그런 변동성은 오늘 뭐 30% 나갔네, 20% 나갔네. 아, 그냥 내가 장기 투자하기 위한 입장료다. 이렇게. 너와 나는 다른 게임.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률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이런 얘기가 있고요. 다큰버블, 글로벌, 미친 사람은 없다고 했죠. 모두가 자기 딴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각자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각자의 게임.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나는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나를 이것부터 정리하세요. 이것부터. 남들 쫓아가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 사람은 그냥 단기 투자자인 거죠. 한 경기장이 있어요. 주식이라는 한 경기장, 스테디움이 있단 말이에요. 한 명은 트랙 경기예요. 마라톤. 이제 마라톤이라고 그래. 뭐 몇몇 킬로. 한 사람은 100m 달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충돌이 났을 때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할 건데 왜 단기 투자하는 사람의 초식을 받아들이냐고요. 그 사람들의 관점을 왜 받아들이냐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에게 설득당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본인의 투자 철학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에둘러서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관주의 유혹. 비관주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더 크게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우리 사회는요, 지속적인 진보와 경제 성장을 해요. 언제든 그 인터스텔라의 그 캐치프레이즈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 답을 찾을 것이다. 맞아요. 인류는 언제든 진보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비관주의에 더 귀가 쏠릴까요? 진화론적으로 손실회피랑 손실 민감도에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왜? 생존 본능이 그랬거든. 그래서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더 날씨가 비가 온대. 오늘 사냥을 못 나갈 것 같아.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쌀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이런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생존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진보와 성장은 뭐죠? 느리게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관주의, 비판적인 여론에 더 반응하게 설계돼 있어요. 뭐가? 우리의 뇌가. 우리의 뇌가 귀가 더 쫑긋 열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에. 간절하면 믿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길 바라면서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블 미디어에서도 이런 것만 찾아 듣죠. 왜? 그러다 보면 저는 예외성, 돌발성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게 돼요. 19는 또 이렇게 또 따로 나올 약간 총정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래요. 행운과 리스크가 있고, 소득은 뭐예요? 자존심을 뺀 게 저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낮춰주면 저축이 늘릴 수 있는 거죠. 아, 나는 좋은 거 먹어야 돼. 나는 스타벅스 먹어야 돼. 아,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저축을 늘리려고 하면. 그리고 마음 편한 투자. 아, 이거 중요합니다. 마음 편한 투자라. 만족하라. 시간을 보는 눈을 갖춰라.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전체를 내가 주식으로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채권이 오르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죠.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돈을 써라. 돈을 안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쓰라는 거예요. 외제차나 좋은 옷이 아닌 친절과 겸손함으로 남을 대하라. 친절과 겸손함. 저축하고 그냥 저축해라. 저축을 강요를 많이 하죠. 강조를 많이 하죠. 성공을 위한 비용은 아끼지 마라. 공부, 장기 투자 이런 거. 실수의 여지를 항상 마련하라. 장기적인 결정, 극단적인 선택은 피해라. 아까 이제까지 얘기했던 걸 한번 다시 좀 정리하는 챕터입니다. 19부는 리스크를 감내하라.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파산의 리스크는 절대 피하라라는 거다. 나의 게임을 명확히 하라. 돈에 관한 문제는 결국 개인마다 다르다. 정답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되게 탄력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세요. 내 답이 옳다고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20장은 뭐냐? 본인의 이제 투자 얘기를 합니다. 저축과 투자를 얘기해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라. 자기는 저비용 생활 양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좀 많이 벌린 이후에도 산책과 독서를 하면서 돈이 많이 안 들죠? 저비용 구조, 자가 소유, 심리적 안정을 높고 높은 현금 비중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저축자로서. 네. 자가 소유가 아니라 자가 소유입니다. 집을 보유하고 계세요. 근데 자기도 안 돼요. 그 부자 아빠 같이 그 키요사키처럼 돈을 깔고 안고 있는 거니까 빨리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냥 심리적 안정 요인도 있고 해서 자식도 있고 해서 그냥 자기는 자가 소유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저도 이거는 동감합니다. 본인의 결정이에요. 본인의 결정.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이거 여기서 얘기했죠. 목표 수익률을 정하라고. 이걸 정하는 게 뭐예요? 게임을 정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게임을 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장 높은 전략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뭐 이거밖에 안 한대요. 자가 소유하고 있고 체크카드 계좌 갖고 뱅가드 인덱스 펀드 한대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저랑 저 잘났다는 게 이게 저랑 비슷해요, 진짜. 저도 지금 이거밖에 안 해요. 저도 진짜 이거밖에 안 해요. 저도 이거밖에 안 해요. 적당한 수익률로 그냥 버티기로 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 이슈는 뭐죠? 하락장과 건강이 이슈긴 해요. 네.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의 노력과 투자의 결과 사이는 상관성이 거의 없대요, 이 사람이. 이게 되게 우회성이죠, 우회성. 몇 가지의 꼬리 사건이 투자의 결과를 대부분을 차지한다. 닷컴 버블이라든지 글로벌 금융이라든지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인대지, 그러니까 버티기로 가라는 거야. 어차피 이 금융시장이라나 불하는 거는 저 꼬리 사건, 우회성에 의해서 크게 좌우가 되고, 그럼 뭐예요? 버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마진이라든지 저축률을 높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이 세 가지를 유지하는 것이 투자 노력의 대부분이다, 여러분들. 투자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게 대부분이라는 거야. 나 투자 어떻게 해? 쟤 왜 돈 많이 벌었어? 종목 뭐 했지? 아니에요. 결국에 이거예요. 이거. 버티기. 생존.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본인은 뭐예요? 저축률과 인내심에 집중했다는 거죠. 돈의 심리학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돈의 심리학이란 바로 밤잠을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진짜 이 사람이 왜 상을 받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본인도 실제로 근데 본인의 경험도 있는 거죠. 결국 투자라는 건 두 다리 펴고 쭉 잠을 잘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금융조언을 남깁니다. 앞에 했던 얘기를 어찌 보면 또 반복이긴 해요.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이거를 저희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보내는 금융조언. 나의 선택이 부와 관한을 결정하지만 인생에서 우연의 역할은 생각보다 크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모든 성공이 노력의 결실도 아니고 모든 가난이 게으름의 결과도 아니다. 그러므로 본인을 포함해 다른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라. 성공했다고 너무 추앙할 것도 아니고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죠. 돈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뭐야? 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다.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음. 제가 바닐라 스카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 막 영화가 조금 호불호는 갈릴 수 있어요. 약간 좀 몽환적이고 약간 좀 그렇긴 해요. 탐 크루즈 오픈 유어 아이즈 그 스페인 영화 판권을 해서 이제 바닐라 스카이라고 탐 크루즈가 다시 만든 건데 페넬로페 크루즈랑 카메론 디아즈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데 카메론 디아즈가 이제 탐 크루즈를 좋아해요. 이제 되게 차에다 픽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행복은 탐 크루즈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나에게 행복은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카메론 디아즈가 너무 막 집착하고 해갖고 막 둘이 막 자살하고 막 그래서 이상한 사고가 나긴 하는데 전 그 대사가 굉장히 와닿긴 했어요. 나에게 행복은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야라는 거. 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예. 지금 금건절약과 저축은 내 미래의 한 조각을 너무 멋진 표현이죠. 지금의 저축은 내 미래의 한 조각과 소유하는 거래요. 1달러의 소중함을 알고 돈의 소중함을 알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필요와 욕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축을 하고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할 때 검소하면서 비참하지 않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아, 난 왜 이렇게 옷도 왜 이러지? 나는 옷이 빵꾸가 났지. 나는 저가 브랜드 SPA밖에 못 입지. 나는 명품 옷이 하나 없지. 그렇게 비참하게 느낄 필요 없다는 거죠. 돈 관리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꽤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죠? 오랫동안 꾸준히 망가지지만 않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막 그 워렌 버핏 같이 막 엄청 그렇게 그런 성과가 아니어도 그냥 꾸준히 해주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죠. 하사는 반드시 피해라. 가장 중요하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라. 목표와 가치관이 바뀔 수 있고 중간에 마음을 바꿔도 괜찮다.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인 생활을 하십니다. 왜죠?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모두가 미치지 않았다.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다. 장기 수익 숙량률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고 성공의 대가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따라하기 힘들다는 거죠.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는 것이다. 이는 순자산의 크기가 아닌 이게 내가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EBS 그 중년 가장이 가슴으로 운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와이프랑 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그동안. 아, 난 열심히 돈 모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아, 노력한 건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부를 얻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순간, 아빠를 필요로 할 때, 함께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 결국 돈이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이 마지막 말도 끝내줍니다. 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빠가 너희한테 그냥 해주는 말이야. 이게 너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 사람은 모두 다르고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나만의 목표, 가치관, 환경을 받아들여라. 제가 앞에서 많은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긴 장기 투자하는 분들을 조금 폄하하고 싫어하고 약간 좀 디스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저는 장기 투자를 하니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바뀌었어요. 그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고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 근데 문제는 저는 그거예요. 다른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가족들한테 해를 끼치는 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 이건 다른 가족한테 폐를 끼쳤기 때문에 그분을 폄하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 투자할 수 있고 장기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할 수 있고 경매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본인이 감당 가능한 한 선에서 하라고요. 왜 다른 가족들한테 폐를 끼치냐고요. 레버리지 갖다 쓰면서. 그 행동이 이기적이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혼자 하다가 죽으라고요. 혼자 하다가 왜 다른 가족들한테 피해를 끼치냐고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장기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그 아는 분 진짜 혼자 하다가 죽으라고 혼자 하다가 왜 다른 가족들한테 피해를 끼치냐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명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장기 투자가 뭐 이렇게 수익을 엄청 잃고 싶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제 아이와 제 아내의 돈이 함께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저는요 잃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분은요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도박을 하고 있어요. 왜? 그 경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경험이 그거밖에 없어요. 돈에 대한 지식도 그거밖에 없는 거고. 안타깝죠. 근데 그걸 결국엔 누가 피해를 봐요?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한심하죠, 한심해. 이걸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못해요. 한심한 인간인 거죠, 이걸. 본인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 갖다 쓰고 하면서. 한심하죠, 한심. 아, 좋은 글을 또, 제 또 역성 내고 또 화내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글을 읽을수록 저는 너무나 그런 부류의 사람이 한심하게 느껴져요. 책 안 보나 봐요.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계속 깨닫고 저도 계속 개선하려고 하는데. 아, 근데 진짜 이 책은 must read.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이들을 위한 조언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같이 도란도란 모여가지고, 음, 그렇게 했으면 됐고, 아, 1시간 반이 넘었네요. 와, 이 책은, 근데 프리페이스부터 이 맨 마지막 금융조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그 정도로 좀 강력 추천드리고, 한 권 두셔가지고 언제든 좌우명처럼 언제든 펼쳐서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좀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예, 긴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신도 할 수 있다. 솔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